2003년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사는 마리는 아침 식사 약속을 했던 팀이 연락되지 않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했었던 마리와 팀이 얼마 전에 해고당했고 마리 역시 어제 해고당했기에 마리는 그에게 퇴사 면접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평소 약속을 잘 지키던 팀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마리는 화가 나기는커녕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팀과 친한 빅터에게 연락했고 둘은 함께 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팀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그들. 하지만 집 안에 팀은 없었습니다. 조용했던 내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팀의 시계와 지갑, 그리고 핸드폰. 다른 건 몰라도 팀이 항상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녔던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들의 신고를 보류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실종은 24시간이 지나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던 경찰. 그렇게 며칠 후 팀은 사망한 상태로 드럼통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혼 준비 중인 아내 라리사의 실험실 창고에서 말이죠. 라리사와 팀은 공통점이 많은 행복했던 부부였습니다. 농가에서 자라나며 취미 생활도 비슷했던 그들은 대학 시절 만나 사랑에 빠졌고 1982년에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었죠. 1985년에 딸 크리스틴을 낳았고 1990년에 아들 타일러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그들.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했던 라리사는 농업연구소에 취직했고 간호학을 전공했던 팀 역시 메디컬 센터에 취직하며 그들의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라리사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개인 연구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욱더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개인 연구실을 가지게 된 라리사는 많은 연봉을 받았지만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기에 모든 집안일은 팀이 도맡아야 했습니다. 팀은 이것에 대해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미스터 맘이라 칭하며 바쁜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돌보았죠. 서로의 희생으로 둘은 많은 돈을 벌었고 2000년에 고급 주택가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기준 라리사는 연봉 16만 달러, 팀은 7만 7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행복은 2002년 2월에 라리사가 이혼 소송을 내며 끝을 맺게 됩니다. 라리사가 일 때문에 연구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사이가 멀어졌기에 이혼 소송을 낸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것에 대해선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라리사와 팀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질 정도로 멀어졌다는 것이었죠. 온순한 성격에 라리사의 주장을 항상 들어주었던 팀이었지만 이혼 소송의 금전적 분쟁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며 처음에는 다른 방을 썼지만 라리사가 친척집에 방문한 사이 팀이 다른 집을 구하며 둘의 사이는 더욱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올 당시 팀이 라리사가 좋아하는 가구들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었죠. 친척집에서 돌아온 라리사는 이에 대해 분노했고 부하 직원인 제임스와 함께 팀의 집에 들어가 가구들을 훔쳐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팀 역시 분노하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총기 허가증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라리사는 팀에게 전화해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지만 팀은 그녀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녹음만 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 녹음 내용은 라리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증거 중 하나가 되지만 당시 그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라리사가 가져갔기에 팀은 2주에 한 번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팀이 사라진 그날도 오전에 마리아의 아침 식사 약속이 끝난 후 아들을 데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직장에서는 해고됐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빼앗겼으니 팀이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지인들. 24시간이 지나 팀의 실종이 접수됐고 7월 11일에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이 집에서 발견한 것은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팀의 총과 자동 응답기에 저장된 라리사의 욕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자주 팀의 집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던 라리사. 탁자에 놓인 팀의 핸드폰 발신 목록을 살펴본 경찰은 그의 실종에 라리사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에 약속이 있었던 마리와 팀의 지인들이 전화를 걸기 전 이른 아침에 라리사가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라리사를 소환해 팀이 실종된 날 아침에 왜 그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물었습니다.
라리사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랜만에 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 주장하자 경찰은 그녀가 새벽에 자주 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처음 라리사는 자신이 새벽에 팀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자동 응답기에 녹음됐던 것을 들려주자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자는 동안 핸드폰의 단축 번호를 눌렀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라리사. 경찰은 확인을 위해 핸드폰을 보여달라 말했지만 그녀는 집에 놔두고 왔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라리사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경찰은 잠시 쉬자는 말을 하며 주차장에 있는 라리사의 차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짐작처럼 라리사의 차 의자에는 그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죠. 결국 라리사는 단축 번호에 등록된 지인들을 보여주었지만 거기에 팀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팀이 실종된 날 그녀가 직장에 늦게 출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던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라리사는 임시 동행이었기에 오래 잡아둘 수 없었고 풀려난 그녀는 며칠 후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 월드로 떠나는 라리사를 경찰은 막을 수 없었지만 이미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그녀에게서 얻은 상태였습니다. 라리사의 핸드폰을 검사할 당시 그녀가 제임스라는 남성과 자주 통화를 했던 것을 눈여겨보았던 경찰. 제임스는 앞서 말씀드린 라리사가 팀의 집에서 가구를 훔쳐올 때 도움을 받았던 그녀의 직장 부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임스를 불러 지속적으로 신문했고 세 번째 신문 끝에 그는 라리사를 도와 팀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물론 그를 의심했지만 반신반의했던 경찰에게 제임스는 자신이 벌였던 전기 충격기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범행 당일 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고 그것을 인근 건설 현장의 화장실에 버렸다고 주장했던 제임스. 그가 말한 장소에서 전기 충격기가 발견되자 경찰은 라리사의 집을 비롯해 그녀의 명의로 된 모든 장소에 관한 수색 영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라리사의 연구실 창고에서 발견된 커다란 드럼통. 산성 용액으로 가득 차 있던 드럼통 안에는 사망한 팀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갔던 라리사는 여행지 인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2006년 11월 27일에 열린 재판에서 제임스는 라리사가 자신에게 $2,000를 주며 팀의 집에서 가구를 훔쳐오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라리사는 이것을 빌미로 팀을 기절시켜 자신의 집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보복이 있을 것이라며 제임스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범행 당일 제임스는 팀의 집에 방문해 그를 기절시킨 뒤 라리사의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팀을 준비해둔 드럼통에 넣은 뒤 산성 용액을 붓고 밀봉했습니다. 라리사가 팀을 살해할 줄은 전혀 몰랐다는 제임스. 이틀 뒤 라리사가 드럼통을 자신의 집에서 연구실 창고로 옮긴 뒤 가족여행을 떠났다는 것이 제임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임스가 라리사에게 돈을 받았던 것에 주목하며 그가 팀의 살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는 2006년 12월 12일에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라리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임스의 독단적인 행동이며 자신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증언대에선 라리사는 자신이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7월 12일 제임스가 자신에게 했던 말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7월 10일에 팀이 실종되고 11일에 신문을 받은 뒤 다음 날인 12일에 제임스로부터 팀을 살해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라리사. 하지만 그녀는 가족여행 일정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이유를 묻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행을 간 사이 이미 제임스가 죗값을 줄이기 위해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범행의 배후는 라리사가 확실하다 주장했습니다. 제임스가 팀을 살해할 이유 자체가 없는 점, 라리사가 이혼 소송 중 팀과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점, 자주 지인들에게 남편이 죽길 바란다고 말했던 점, 주기적으로 팀에게 전화를 걸어 모욕적인 말을 하며 조롱했던 점, 그녀의 연구실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통의 산성 용액을 사는데 사건 며칠 전 4통이 넘는 산성 용액을 샀던 점, 그녀의 컴퓨터에 산, 소화, 동물 조직, 황산이라는 검색 기록이 남아있는 점, 자신의 사유지에 사체를 보관했던 점. 결국 라리사는 2007년 12월 12일 7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았고 2008년 5월 16일에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리사가 형을 선고받던 날 그녀의 딸은 어머니에게 악마라 소리쳤고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악몽에 시달리길 바란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박이라고는 하나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도움을 주었던 제임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라리사.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언젠가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자신의 죄를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